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런 테크놀로지스트, 사람 중심 돌봄 서비스를 디자인하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사람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디자인할까? 라는 관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유리 교수님께서는 그 영국 랑카스터 대학교 디자인학 박사를 하시고 지금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SDE 랩,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 경험 디자인 연구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랩의 디렉터로 계시고요. 뭐 서울의 공공 서비스 디자인 뭐 이런 쪽에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 중심 돌봄 서비스를 디자인하다 강연을 구유리 교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의 서비스 디자인 전공 교수로 있는 구유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실버산업 포럼에서 이 주제로 제가 사람 중심 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점을 좀 얘기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앞쪽에 송 과장님이 하셨던 분야의 어떤 전문적이고 좀 더 거시적인 계획을 말씀드렸다면, 저는 조금 더 그 서비스 디자인의 관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바라보는 어떤 시도들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서비스 디자인, 즉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디자인 띵킹이라든지 뭐 좀 더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좀 다각제적이고 좀 난해하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들을 다방면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적용을 하는 시도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돌봄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하나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이 다양한 어떤 대상과 그 사회적 니즈가 있는 곳에 디자인 방법론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상지로서 어떤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 로봇에 대해서 어떤 경험 시나리오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마 후반에는 제가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계신 그 분들은 아마도 이 분야에 좀 더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라고 했을 때 왜 서비스 디자인이 그 어떤 지원이라든지 방법론으로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 관점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용어에서 앞에 있는 이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먼저 정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이라고 하는 서비스 중심의 사고방식을 대한 그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은 모든 것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회적인 가치가 창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관점이고요. 이제 여기 보시는 뭐 상상하시기에 따라서 아이팟이 될 수도 있고 뭐 저희 아이폰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나의 제품이라고 보시는지 서비스라고 보시는지 그 관점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면 제품이 존재하고 물리적인 어떤 물성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품 중심의 그 세계에서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고 그것들을 교환하는, 즉 그 교환 속에서 가치가 창출됐다라고 한다면, 한번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면 사실 그때 그 교환의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었는데,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에서의 가치는 사실 이 사용자가 그 제품이든 어떤 서비스든 하나의 그 오퍼링을 사용하는 가운데서 가치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사용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사용자와 그것들을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함께 그 시간과 장소가 형성이 됐을 때 그 가운데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은 코크리에이션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교환의 가치가 아니라 하여튼 사용하는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상호의 어떤 그 협업적인 가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을 사실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이미 그 우리의 그 사회가 지식 정보와 사회로 접어들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현재 더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들을 좀 보면 제품 중심의 그 로직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로봇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계 자체를 청소기라든지 뭐 집에 있는 공기 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전 제품으로 바라볼 수 있었잖아요. 뭔가 나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근데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으로 가면은 이것이 하나의 자체가 경험인 거죠.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제품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편리를 주는 나의 어떤 일상생활의 경험을 향상시켜주는 총체적인 솔루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중심의 세계에서의 우리가 그 가치는 어떤 제품에서 부과돼서 애프터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뭐 추후에 어떤 뭐 사용상의 문제들을 개선해주는 뭐 측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트랜지션 컨셉일 때는 뭔가 그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의 협업, 뭐 프로슈머라든지 이런 개념이었다면 좀 더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으로 온다면 실제 사용상에 있는 가치를 상호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 밸류 체인이라든지 이코시스템이라든지 뭐 사실 저희의 이슈로 본다면 케어 기버와 리시버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이 코크레이션 오브 밸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그 제품 중심의 혹은 공급자가 만들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트랜지셔널 컨셉들을 거쳐서 지금은 좀 더 인터랙티브한 다이얼로그라든지 사용자 입장에서의 총체적인 경험의 단계로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 가치가 공동 창조된다. 라고 하는 개념들 속에서 서비스가 이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앞쪽에서 이제 이야기한 이론들을 조금 더 보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 제품 중심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그 물리적인 제품에 가지고 있는 중요도가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어프로치로 온다면 제품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는 되지만 여전히 제품 중심에서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보면 접목시키는 방식의 접근들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그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보면 사용자는 협업하는 주체가 되겠고요. 조금 더 우리가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으로 넘어온다면 실제 그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동등하게 상호작용되면서 그것이 이제 기획 단계부터 이 협업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코-크리에이터의 단계로 넘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단계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사실 기술의 어떤 발전의 속도라든지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스마트해지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의 단계에서는 사실상 이미 우리는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사고 방식은 조금 아날로그틱한 어떻게 보면 제품 중심의 로직을 아직 우리가 그 방식을 사실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의 시대에 적용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 디자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우리가 다각도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모든 것이 다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 이제 교통수단도 예전에는 우리가 버스, 뭐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그 교통수단은 우리한테 중요한 서비스의 수단이 되고 있고 우리가 자주 가는 어떤 먹는 또 마시는 커피나 음식들도 그것이 하나의 물리적인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내가 경험하는 하나의 서비스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의 경우에서도 금융상품도 있겠지만 거기서 제공받는 일련의 단순한 금융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 또한 우리한테는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대표적인 서비스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교육의 이슈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역시 교육 역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방문을 하는 헤어살롱도 하나의 서비스의 개념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송금을 하거나 어떤 뭐 그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우리한테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대씩 집에 다 있을 수 있는 그 세탁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세탁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탁이라고 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도 가장 서비스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래방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익숙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서비스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책방을 갔다면 지금은 사실 뭐 킨들 같은 곳에서 책을 읽는데, 그때 그 책은 하나의 어떤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로서 우리가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제 서비스로서 소비되고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의 시대에서 서비스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소사이어티도 일종의 우리한테는 하나의 서비스다. 이것이 우리가 좀 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서비스의 개념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굉장히 단편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었던 교통수단, 오늘 먹었던 음식들, 경험했던 모든 것들의 단면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그 정말 서로 다른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로 인터커넥티드 돼 있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의 큰 경험과 서비스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서비스는 우리 삶을 이루는 굉장히 그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모든 것에 존재하는 굉장히 필수적인 우리한테 어떤 그 가림막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경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경제적인 뭔가 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비스는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렸던 일련의 우리의 일상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총체적인 경험이고, 좀 더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이루게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서비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서비스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상호작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될 텐데요. 이 인터랙션은 여러 가지의 그 상호작용성을 의미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람 중심의 상호작용.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계적인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 사람 중심의 초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에서 이 인터랙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터치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실제로 그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그 고객과의 접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패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우리가 마케팅의 용어로 보면은 the moment of truth라고 해서 진실의 순간이거든요. 결국 기업이 굉장히 많은 개발과 어떤 마케팅과 판매 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와 만나는 그 진실의 순간에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결정과 공감과 참여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접점들을 통해서 결국 신뢰를 구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얀 칼슨이라고 하는 그 항공사의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많은 접점을 우리는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해당 그
비행사의 접점은 아닙니다. 가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행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생각했을 때 비행기 자체만을 떠올리기보다는 우리가 그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공항까지 가서 티켓팅을 하고 뭐 버스 셔틀을 갈아타고 또 그 비행기까지 가는 공항의 모든 그런 샵에 혹은 거기 안내 사인들에서 만나는 어떤 그런 경험들, 그리고 도착지에 뭐 이렇게 가는 그 순간에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을 물론 굉장히 스마트해지면서 기술의 어떤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개발자라든지 우리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돌봄을 받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경험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냐의 측면들을 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물리적, 비물리적 접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뭐냐면 그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서비스의 인터랙션은 한정된 이 단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과 연속된 시간을 통해서 존재하고 그것이 어떨 때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는 그 기술을 통해서 어떤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때 고객의 여정 속에서 어떤 기술과 혹은 어떤 휴먼웨어와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이 경험들을 이루게 해줄지 총체적인 측면들을 바라봤을 때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솔루션이 거기에 좀 더 가깝게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디자인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더 넘어와서 살펴보면 앞에 서비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해한다라고 보면 그럼 디자인은 무엇이냐? 서비스 디자인에서의 디자인을 바라봤을 때 서비스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우리한테 새로운 학문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기존에 우리가 마케팅에서 하는 어떤 매니지먼트라든지 고객 관리랑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IT 굉장히 이제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어떤 기반 기술이나 매개 기술이라든지 활용 기술들을 모든 인프라스트럭처 IT를 개발하는 측면 그리고 전통적인 디자인은 룩앤필을 다뤘고 그리고 UX 사용자의 어떤 사용성 향상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들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사용자한테 판매되거나 적용되는 방식들에 대해서 세일즈까지 근데 이 모든 이제 분리된 영역들을 사실은 서비스 디자인은 연결하는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결하기 때문에 하나를 깊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연결을 해야 한다. 누군가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연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전문성들이 그 분야 전문성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그 정교함과 흠결을 더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되면서 서비스 디자인이 여러 가지 그 다학제적인 측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을 뭐 간단하게 5가지 정도의 베이직 프린시펄 말씀드린다면 서비스 디자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공이 사용자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유저가 누구인가는 또 복합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마다. 그래서 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일단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느냐 보다는 우리는 사용자가 누구이냐를 먼저 더 이렇게 판단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누구와 우리가 협업을 해서 그들을 협업의 대상자로서 공동 창조를 해야 하느냐 즉 공급자는 누구고 사용자는 누구냐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생태계의 코크리에이티브한 측면들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의 경험을 한순간으로 보지 않고 이 타스크를 이루기 위한 그 전체적인 총괄적인 개념들을 본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서비스 디자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핵심적인 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은 그 시간의 흐름을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혹은 접점의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증거화하는, 결국은 시각화해서 설득시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그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에비던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에비던싱은 프로토타이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각화함으로 인해서 개발 과정에 있어서 훨씬 더 사용자 중심적으로 그 프로세스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적인 측면도 이 에비던싱에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 디자인은 그 시스템 맵이라든지 이해관계자 맵 같은 거에 도구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서비스 생태계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을 바라보고, 이것들이 이제 좀 더 나아간다면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측면들이 서비스 디자인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제 원칙들인데요. 그러면 이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을 가는 데 있어서 서비스 디자인은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학문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가장 밑단에 보면 PSS가 있거든요.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실제로 기업들이 적용하고 작동하고 있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연결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 디자인은 좀 더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의 퍼스펙티브를 갖기 위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일련의 여정을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관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접근 방법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방법론으로, 혹자는 뭐 관점으로, 때로는 서비스 디자인이 결과물로서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 프로젝트마다 좀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의 퍼스펙티브를 그 각각의 프로세스나 기업들에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같이 설계해가는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도대체 사람 중심의 관점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예시들을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적합한 예시들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는 뭐 양로원, 요양원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에는 널서링 홈이라고 해서 이제 동일하게 이 뭐 치매 노인들을 이렇게 같이 관리해주는 그런 복지 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복지 시설에서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들은 노인분들이나 치매 노인분들이 무단으로 이탈을 하거나 굉장히 이제 변수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지사들이 그 분들을 이렇게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막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분들을 다 찾으러 다니기 위해서 인력들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난감한 그런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용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렇게 자꾸 그 복지관을 탈출하고 널서링 홈을 나가는지, 이런 이슈들을 관찰을 통해서 디자이너적인, 서비스 디자이너적인 측면으로 좀 그 문제를 찾아낸 사례라고 좀 보이는데요. 어디 갔는지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다 버스 정류장에 가서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심리적인 안정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 집에 갈 거야. 내 집에 갈 거야. 나는 여기가 내 집이 아니야. 라고 항상 버스 정류장을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버스 정류장에 그냥 가서 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 있을 때 그 느끼는 행복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의 전환으로 버스 정류장을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요양보호소 앞에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바로 여기에 나와서 노인분들이 기대감을 안고 앉아 있으면 시간이 이제 흐르고 해가 지면은 그 보호사들이 다시 나와서 이분들을 이제 모시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인력도 좋고 인력도 효율적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들이 느끼고자 하는 그런 안전함, 나의 어떤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일의 이 너서리 홈에 가면은 이 페이크 버스 스탑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분들에 대한 통찰과 관찰에서 나온 행태에서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그 치매 환자들을 관찰을 해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니즈들이 그 가족과의 뭔가 소통이라든지 내가 가고 싶었던 곳들을 갈 수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욕구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버스 정류장 같은 여행을 가는 형식의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 안에서 충분히 그런 관리를 통제와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의 방식으로 풀었다는 거죠. 또 국내 사례도 사실은 뭐 이런 것들로 조금 사소하지만 좋은 발견점이 있어서 뭐 소개해드리면, 제가 심지어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없어서 짧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국민디자인단이라고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행정에 적용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노인정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디자인단은 이제 공무원이랑 그다음에 정책 수요자, 즉 여기서는 이제 노인분들이 되겠고요. 서비스 디자이너가 함께 모여가지고 뭐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 것인데, 이때의 주제는 그 농촌 지역의 공동생활홈, 노인정의 환경 개선 주제였어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이너나 공무원 모두 다 생각하기를 이분들한테 여기 난방기나 아니면은 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냉난방 시설 정도를 놔드려야겠다. 비용도 잡혔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뭐 답정너 프로젝트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좀 고쳐주면 되겠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행정가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이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쪽에 이불이 이렇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이불은 낮에는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언제 쓰시는 거지? 라고 밤까지 관찰을 해보니까 할머니들이 밤에 집에를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에 가시지 않고 그 이불을 펴가지고 거기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집에를 안 가시는지를 여쭤보고 물어보니까 내가 혼자 자다가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자는 거다. 내가 죽으면 누가 알겠느냐. 뭐 이런 두려움들이 상당히 크셨어요. 그래서 본인들 집을 놔두고 거기서 계속 주무시는 거죠. 그 두 번째 발견점은 뭐였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자는 데 있어서의 그 노인분들도 프라이버시들을 지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어떤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에어컨들이 아니라 우리 잘 때 좀 가림막 같은 거, 저 노인은 너무 잠이 없어. 그래서 막 중간에 막 이동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가림막 정도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창한 시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노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뭔가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과 실제로 사용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좀 다른 측면들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용자 중심의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발견해내는 거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원래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을 좀 돌아오면, 이 주제가 이제 그 제롬 테크놀로지 돌봄 로봇 뭐 이런 주제다 보니까 이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돌봄 로봇 활용 시나리오를 같이 좀 뭔가 구현해 보려고 노력했던 2019년의 시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그 송 과장님께서 앞에 설명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해주셔서 이해도 좀 더 됐고, 또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기가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이런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들을 이제 재활원에서 하시고 계시는 그런 연구에 어떻게 좀 접목을 해보면서 좀 인간 중심적인 그런 돌봄 서비스의 생태계를 좀 그려볼까라는 고민들을 좀 같이 하시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함께 이 프로세스들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뒤에 기간이 따로 나올 텐데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해주신 9가지 어떤 돌봄 카테고리, 재활원에서 도출하신 이것들 중에서 크게 4가지에 대한 핵심 타스크들을 가지고 이 4가지들의 돌봄 로봇들을 어떻게 사용자들 입장에서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오늘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좀 풀어가고자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그런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갖게 됐던 의문들은 케어 기버의 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췄고, 물론 이제 다음에는 좀 더 이제 뭐 서비스의 운영 측면이 있겠지만, 이 당시에서는 그때 이제 4종의 돌봄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는 이제 RFP가 나가서 막 개발하시고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많은 기능이나 뭐 이런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런 연결성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랙션들을. 그래서 케어 기버와 케어 리시버 사이의 돌봄 로봇,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머웨어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고, 그 서비스의 맥락을 그 가정과 시설이 굉장히 형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나눠서 바라보자. 그리고 그 돌봄 로봇과 로봇 장치들을 통해서 이 상호작용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비스 디자인은 굉장히 그 다양한 주체 인터랙션들을 좀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용자에 있어서는 케어 리시버, 케어 리버가 다 포함된다라고 보았고, 환경의 측면, 그리고 그 오브젝트의 측면에서는 아까 이야기해 주신 돌봄 로봇도 있지만 사실은 로봇까지 가지 않는 굉장히 많은 돌봄 장치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의문은 이런 돌봄 로봇을 개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IoT들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때 어떤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들이 활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호작용점들을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서 크게 이제 앞쪽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좀 발견하고 나름의 어떤 그 정의 과정과 그리고 코크레이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더 확산해보고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봤고요. 실제 과정은 그렇게 기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학기에서의 한 3분의 2 정도의 수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빠듯한 시간 안에 굉장히 밀도 있게 어떤 체험하고 경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발견하기 단계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재활원 측에서 소개해 주시는 어떤 사용자라든지 그런 환경이나 시설 같은 데에서 방문해서 인사이트 조사도 좀 해봤고, 그리고 기구들을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에서 이제 체험하면서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것들을 체험했을 때 이런 사용성이라든지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점들을 직간접적으로 좀 체험하는 방법들이 좀 리서치적으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사용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모델 같은 것도 사용자가 그 돌봄 로봇들이 사용하는 이런 단계들을 쭉 나열해보면서 어디서 장애 요인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공간적인 측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들은 좀 많이 했습니다. 코크레이션 워크숍도 해보면서 여기서의 개발단, 그리고 정책 공급단, 그리고 사실 디자이너 이런 그 마찰점, 그리고 의사 뭐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 뭐 이런 분들도 참여하면서 여기서 상당한 그 다이나믹스가 있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아이디어들을 좀 개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 경험 맵, 그리고 스토리보드 같은 것들을 도출하면서 한번 이것들을 시각화해보는 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4가지 결과물을 도출을 했었는데, 이 4팀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팀들이 함께 또 따로 또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결과물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나눠봤을 때 우리가 크게 그 환경에서 가정과 시설을 중심으로 나눴었고, 그리고 그 솔루션의 타입을 봤을 때 조금 더 굉장히 새로운 급진적인 아이디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 서로 데이터적인 연결성을 꾀하는 아이디어,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좀 분류를 해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만 시간 관계상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대 일체형 로베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이너의 상상력을 그냥 동원한 사례인데요. 4가지의 돌봄 로봇 너무 많지 않나? 얘를 하나로 한번 합쳐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 페인 포인트를 조사를 했을 때 이 사용자 자체가 지금 30대 척수손상 중증 장애인과 그다음에 50대 활동 보조인이 작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퍼소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생활이 없고 이런 기구들을 둘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좀 더 이렇게 통합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의 기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그럼으로써 서로의 공간과 어떤 프라이버시들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것들이 주요 솔루션으로 나왔었고요. 실제 저희가 이렇게 동선을 분석해 봤을 때 거의 원룸의 구조였는데 사실 별도로 이렇게 24시간 동안 항상 서로 같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런 이 동선 자체를 줄이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이 팀의 아이디어는 좀 나왔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침대에 로봇팔이 달려 있고, 그리고 이 휠체어를 이동할 때 이제 레이어가 맞춰지는 그런 측면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실제 스마트 미러를 통해서 이제 미러가 올라오면 이것들이 하나의 컨텐츠를 시청을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알림할 수 있는 터치패드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멀티 유즈의 아이디어를 좀 냈었습니다. 실제 이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로 좀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팀의 컨셉은 올인원, 멀티 유즈, 시간과 공간의 어떤 효율성을 하는 가정에서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제 가정의 사례이긴 한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미 이제 개발된 4개의 기기 간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연계를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아까 앞서서 또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 주도성을 좀 어떻게 하면 향상할 수가 없을까? 케어 리시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이제 집중했었던 시나리오였고요. 이때는 이제 김유신이라고 하는 노인분이 중증 장애인인데 케어 기버가 아내가 이제 케어를 하다 보니까 기기들을 계속 막 움직이고 이걸 가져와야 하는 그런 물리적 노동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기 간의 연결점들을 좀 봤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동선 분석을 좀 했었고 아마 이거는 19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은 부분들이 진행된 부분으로 전개가 됐겠지만 이제 이렇게 주셨던 커멘트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이 이동성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레일 중심의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불렀을 때 원하는 위치로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이런 음성 인식을 통해서 그 위치 값들을 딱딱 설정해서 혼자서도 갈 수 있는 방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승 로봇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서 복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식사를 배달해 준다든지 그래서 이 케어 기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동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배설 로봇들도 화장실로 자동적으로 좀 때 맞춰서 알람이 되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연결성들을 좀 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좀 개발했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시각적인 맵을 통해서 어디에서 이 정보 연동이 되고 어떤 로봇들끼리 연결이 돼야 하고 이 각각의 단계별로 그 연계들을 보여주기 위한 좀 매핑들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식사, 욕창, 배설들이 이승의 로봇들을 통해서 좀 연결성을 강화하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서비스 후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연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좀 이제 가시화해주면서 이 솔루션들을 제안했었던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요양원에 있어서의 환경을 좀 봤었던 부분인데요. 요양보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 어떤 니즈들과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가졌을 때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것들이 아니라 나만의 뭔가 의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동선을 좀 더 가림막이라든지 지금 기존의 동선에서 훨씬 더 필요한 부분 좀 넓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개인 사용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만족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아이디어들로 조율됐습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매핑을 통해서 어떤 단계에서 이 두 케어 기버와 리시버들의 감정 곡선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기존의 방식과 뭔가 그 인터페이스가 조금 바뀌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감정의 곡선들이 변화될 수 있는지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경험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팀에서 나름 좀 좋았었던 아이디어는,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장애인분이나 노인분들은 그냥 먹으면 됐지 뭐 무슨 선택권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디자이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니즈를 좀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릇들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새롭게 좀 보여졌던 부분이고요. 오물통을 버리는 부분들도 변기에 바로 꽂을 수 있다라든지, 단순하지만 사용자 입장을 좀 더 고려한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똑같은 이제 요양원의 환경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데이터의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요양보호사들의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케어 기버들 간의 정보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제 인수인계를 하거나 할 때,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정보판이라든지, 그리고 많이 이동하는 동선들은 좀 가운데 배치한다라든지 뭐 이런 구성들을 좀 살펴봤었고, 실제로 그 이승 로봇들이 이제 왔을 때 침대의 어떤 높이가 내려간다라든지, 그리고 이 대시보드에서 그 케어 기버들이 따로 뭐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모든 터치패드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사소했지만 디자이너 입장에서 봤을 때 유저빌리티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굉장히 직관적이게 그 형태나 컬러만 가지고도 바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프로젝트들을 조금씩 사용자 입장에서 좀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그래서 등장하는 것들이 그 이제 케어 기버들 간의 인터랙션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지, 뭐 여기 매뉴얼 북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라든지 하는 방식들을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이 팀에서는 조금 더 봤던 부분이었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뭐 영상들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태어나 자연스럽게 늙어갑니다. 할 수 있는 일과 능력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요양원을 찾게 됩니다. 고령화 증가와 함께 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양사가 자리에 없어도 타블렛으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조절 버튼으로 알아서 자세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좀 더 이 나온 것들을 가지고 워크숍을 한 번 더 해서 실제 이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때 나왔었던 것들이 사실 뭐 앞쪽에서 저희가 발견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제가 파악할 수 있었던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 로봇의 각각의 아이디어들도 좋고 기술이 주는 편리함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것이 숙면을 해칠 수도 있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형성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휴먼 인터페이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접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냥 도움을 주는 대상, 뭐 도움을 받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프라이버시나 사생활에 대한 측면들, 그것들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사소한 서비스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결론들을 좀 도출하면서 그 이제 뭐 돌봄 로봇의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일단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개념부터 해서 실제 돌봄 로봇 프로젝트 한 사례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코크리에이션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들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생산,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학, 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런 게 결합돼서 결국 융합적으로 돼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그 사람 중심 이런 그 연구 개발을 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 시간이나 뭐나 그 여러 가지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방법론 그런 것도 모르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론을 배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좀 강의를 오래 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서비스 디자인도 아마 조금 낯설어질 것 같고, 또 네. 저희가 아마 후반에 보여드렸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과정의 결과물로서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디자인이나 뭐 이런 접근 방법들이 그 마지막 단에서 활용되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그 필요성 있는 과제들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협업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기에 이제 뭐 참석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이런 생태계를 조성한다 해서 되게 저도 하나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좀 참석을 하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관련된 연구들이라든지 사업들 진행하실 때 이런 방법론들이라든지 분야에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너무 바쁘신 분 아니신가요? 아니, 그런 거 하느라고 바쁜 거라서요.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그 사실은 그 경험이고 서로 역할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로봇, 당사자, 그리고 또 환경, 그렇죠? 그래서 시간 중심이라고 이렇게 보셨는데 결국은 그 문화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역할 자체도 다르니까. 그래서 그게 다 같으진 않을 건데 퍼소나별로도 하지만 뭐 그런 또 구분들이 이번에 혹시 하면서 나타난 게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통은 이제 재활원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할 때 장애 유형과 나이와 물리적인 그런 가능성의 정도로 유형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유형화를 잡고 들어가도 실제 그 성향이라든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쪽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들은 그 일반적인 사용자를 잡듯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그 특성들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그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그 성향에 따라서 좀 많이 나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나누기에는 아직 연구가 그렇게 정교화되지 못했고 또 아직 그렇게 기능들을 막 차별을 할 수 있을 만큼 고도화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일단은 저는 의미 있다라고는 보는데 나중에 간다면 아마 그런 그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개인화 이슈가 분명히 등장을 할 때는 좀 더 퍼소나들이 구체적으로 좀 더 잡힐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만 질문해서 그런데요. 다른 분들 안 하셔서 그럽니다. 사실은 그 개인이 코크리에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여기 아파, 여기 좀 이렇게 해줘. 뭐 이런 것이 이제 생산의 매 서비스 인터랙션 하면서 좋은 것인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그 요양보호사나 그 자기 원장과의 관계라든지 뭐 자녀와의 관계 여러 가지에 의해서 어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코크리에이션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네. 이 대상 자체가 일반적인 대상처럼 인터뷰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FGI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네. 그래서 전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이 되게 중요한 게 이분들한테는 그분들의 관점에서 맞는 뭐 내가 오늘 하루 먹은 거, 입은 거, 가고 싶은 거, 혹은 죽고 난 다음에 가고 싶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부터 좀 더 암시적인 질문까지를 조금 뭔가 다이어리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표출해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코크레이션 단계에서도 그래서 해외 프로젝트들 보면은 그 점토로 본인이 살고 싶은 집, 함께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의 관계도를 막 이렇게 붙이는 작업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코크리에이션 작업 자체가 되게 하나의 과정이 결과물만큼 많은 그 인터랙션들이 들어가는데
조금 아쉬운 건 사실 국내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의 인터랙션보다는 무엇이 나왔느냐,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기술까지 됐어라고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실 이 앞에 것들이 네.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와 유대 관계가 형성돼야 서비스나 어떤 제품들이 나온 것들이 결국 적용될 때 다시 그들한테 피드백도 더 받을 수 있고 그 수용력이 훨씬 더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자 자체가 우리가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하고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대상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들을 확대 보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동반자적인 측면으로서 코크레이션 워크샵을 좀 생각한다면 그런 활용도는 좀 더 좋고 그들을 위한 특정한 방법론들도 더 많이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또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겠습니다. 이정기 대표님, 음소거하시고. 네. 폭넓은 그 강의에 뭐 약간 좀 정신없이 막 따라가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어떤 접점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 접점서부터 이제 뭔가 디자인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 접점에서 물론 그 이후로도 많이 다양한 단계로 해서 전개가 되겠지만 특히 이번 프로젝트 설명하시면서 이제 젊은 학생들이 인터뷰를 하고 하는 과정 거기에서 실제로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어서 체험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 또 체험 실제로 이 노인들의 불편을 들으면서 과연 어느 정도나 불편함을 이해하고 그러한 디자인에 반영을 할까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 이런 건 혹시 없으셨는지?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정말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더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걸 공감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내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 복합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그걸 도출하려고 좀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의 답변도 듣지만 실제 그 환경에 가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걸 좀 관찰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측면들도 좀 더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족한 아마 내가 휠체어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슬링에서 침대에서 옮기는 과정 짧았지만 굉장히 어려움들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모든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는 하고 있었고 한 가지 좀 이제 이 리서치를 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것들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굉장히 약간 첨예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서 학생들이나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그 정치적인 다이나믹스를 모르고 이것이 진정한 니즈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파악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쪽 연구가 저희 디자이너들한테는 굉장히 챌린징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로보틱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이 둘 다 굉장히 다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내내 저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대상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 로봇 산업, 대활 산업에 대한 되게 정책적인 측면도 굉장히 이제 좀 스터디가 돼야 돼 솔루션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러한 측면의 어려움들은 조금 그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간이 좀 길어진다면 조금 더 경험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만 더 받아봐도 되겠죠, 교수님? 네네. 시간 언제까지? 네. 뭐 질문이 없으실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면 좀 더 네. 우리 좀 복사를 해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은경 과장님도 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몇 분 정도. 우리 구일이 교수님도 몇 분 복사를 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참 이 강연을 좀 깊이 있게 넓게 그리고 또 사례까지 해서 해주셨는데요. 매우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네,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특히 그 서비스 디자인은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서 저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지금 그쪽 사실은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가 저는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네, 가능성 있는 분야로서 협업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뭐 이런 역할들이 디자이너한테도 많이 주어지기를 네, 희망하면서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좋은 시간이 됐었죠? 네.